배나영의 보이스 플러스. 보플리 여러분, 일주일 동안 안녕하셨어요? 우리 보플리 여러분은 AI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세요? 요즘 다양하게 여러 분야에서 AI 툴이 나와 있고 이걸 활용하고 계신 분들이라면 내가 인공지능을 잘 이용하기만 하면 AI란 참 편리한 도구가 될 수 있겠다, 이렇게 긍정적인 생각을 하는 분들도 계실 거고요. 또 한편으로는 과연 인공지능의 시대에 나는 살아남을 수 있을까 하는 약간의 두려운 마음도 들고, 인공지능 시대가 오는 것이 과연 인간에게 좋은 것인가, 이런 불안한 마음도 들 것 같아요. 딱 이 타이밍에 읽어야 할 책을 소개해 볼게요. 오늘의 책은 AGI, 천사인가 악마인가 라는 도발적인 제목의 책입니다. 강렬한 제목만큼 너무너무 재미있게 읽었어요. 페이지가 술술 넘어가더라고요. 완전히 흠뻑 빠져들어서 처음부터 끝까지 단숨에 읽은 책이에요. 아니, AI라면서요. 인공지능의 시대라면서 이제는 AGI의 시대라니, 대체 AGI가 무엇인가요? AI가 인간의 특정 능력 하나를 대체하는 기술이라면 AGI는 범용 인공지능, Artificial General Intelligence라고 해서 인간의 모든 또는 인간 대부분의 능력을 대체하는 기술이라고 할 수 있어요. AI와 AGI는 확실히 다릅니다. AI는 인간이 좋은 쪽으로도 나쁜 쪽으로도 쓸 수 있는 도구예요. 여전히 우리 인간의 통제하에 있는 거죠. 그런데 만약에 AGI의 시대가 온다면 상황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현재 인공지능에 대해서는, 특히 AGI에 대해서는 두 가지 시나리오가 있어요. 첫 번째로 실리콘밸리 빅테크에서 일하는 많은 사람들이 지지하는 시나리오예요. 인공지능이 AGI에 도달하는 순간 인간이 그동안 해결하지 못했던 문제들을 다 해결해 줄 거라고 믿는 거죠. 무한한 에너지라던가 새로운 물리이론, 모든 노동을 기계가 해주고 기후변화의 문제도 해결해주고 유토피아가 도래할 거라는 생각입니다. 사회의 생산성이 무한히 늘어나서 우리 모두가 만수르처럼 살 수 있다는 주장이에요. 그래서 AGI의 시대를 빨리 오게 해야 한다고 주장하죠. 두 번째 시나리오는 터미네이터나 매트릭스 같은 영화에 등장하는 인공지능 디스토피아 시나리오입니다. 우리가 인공지능에 대한 거부감이나 우려, 존재 위기를 느끼는 이유가 여기에 있죠. 이미 인공지능 종교가 등장했대요. 인공지능을 지금부터 섬기는 사람들은 나중에 인공지능이 세계를 지배하더라도 살아남을 수 있다는 계산을 가지고 있는 그런 종교입니다. 이 책은 총 4가지 장으로 이루어져 있는데요. 1장과 2장에서는 인공지능 기술이 어떻게 여기까지 왔는지에 대해서 과거를 돌아보고요. 지금 현재 어디쯤 와 있는지 설명합니다. 인공지능을 개발하기까지의 이야기는 이미 여러 책에서 많이 다루었는데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책에서는 굉장히 흥미롭게 설명하셔서 아주 재밌게 읽었어요. 이어지는 3장과 4장에서는 기술적인 디테일 기반으로 인공지능이, 그리고 우리의 미래가 어디까지 나아갈지에 대해서 이야기합니다. 3장에서는 AGI가 실현될 때 발생할 수 있는 상황에 대해서 구체적인 시나리오를 제시하고요. 4장에서는 AGI 시대가 도래했을 때 인류의 미래가 어떻게 변화할지 논의합니다. 마음 같아서는 책 전체를 통으로 읽어드리고 싶었는데요. 오늘은 중요한 부분만 요약해서 읽어보도록 할게요. 이 책이 지난 8월에 출간된 책인데요. AI의 발전 속도가 무척 빠르니만큼 이번 연말연시가 지나기 전에 꼭 한번 책을 읽어보시고요. AGI 시대에 대한 전반적인 개념과 우리가 나아가야 할 방향을 생각해보시면 좋겠습니다.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하이프와 공유 감사드려요. 그럼 책 속으로 들어가 볼게요. AGI, 천사인가 악마인가? 김대식 지음, 동아시아. 세상을 이해하는 AI, AI를 이해하고자 하는 인간. 신기하게도 우리가 아는 모든 문법을 인공지능에 가르쳐줬는데 지난 50년 동안 기계는 언어를 이해하지 못했습니다. 즉, 우리가 찾아낸 문법이 틀렸거나 완벽하지 않았다는 얘기입니다. 하지만 GPT에게는 문법을 가르쳐주지 않았어요. 대신 엄청나게 많은 문장을 입력하고 트랜스포머로 규칙을 찾으라고 했습니다. 그랬더니 놀랍게도 우리도 찾지 못한 규칙을 찾아버렸어요. 그 규칙이
인공신경세포 1350억 개 사이의 연결고리로 표현되다 보니 우리 인간은 어떻게 이 규칙이 이루어져 있는지 아직도 이해할 수 없습니다. 다만 GPT가 찾아낸 이 연결고리들이 언어의 규칙이라는 것을 알게 되었을 뿐입니다. 이건 엄청난 일이에요. 우리 인간이 이해하지 못한 세상의 규칙을 기계가 스스로 찾아버린 거죠. 이 방식을 다른 분야에도 쓸 수 있습니다. 가령 음악을 틀어주면 음악의 규칙을 찾아내서 음악을 만들어내는 식으로 응용할 수 있습니다. DNA 구조와 단백질 구조를 동시에 학습시켰더니 DNA 구조를 입력하면 거기에 적합한 단백질 구조를 예측해줍니다. 그래서 현재 제약회사와 신소재 회사들이 여기에 굉장히 관심이 많습니다. 신약 개발은 정말 어려운 일이에요. 기존의 새로운 약을 만들려면 수년에서 길게는 수십 년 동안 실험을 하고 분자 구조를 조사하고 그렇게 1조 원 이상의 비용이 드는 일이 흔했는데요. 그렇게 해도 성공 확률이 낮았죠. 그래서 새로운 약이라는 게 쉽게 나오지 않았어요. 그런데 AI를 사용해서 우리가 원하는 조건만 입력하면 가능성 있는 분자 구조를 예측해줍니다. 실험에 필요한 기간을 10분의 1 이하로 줄일 수 있어요. 이건 어마어마한 효율성 증가라고 할 수 있죠. 트랜스포머는 우리도 몰랐던 규칙, 모든 조합의 규칙을 찾아낼 수 있는 강력한 방법입니다. 세상에는 많은 데이터가 있는데 10년 전부터 인식형 인공지능으로 고양이와 강아지를 구분할 수 있게 됐어요. 그리고 지난 5년 동안은 트랜스포머로 더 많은 데이터를 학습시켰더니 새로운 데이터를 만들어낼 수 있게 됐습니다. 그래서 이 방법을 생성형 AI라고 부르기 시작했어요. 기존에 있던 걸 구분하는 기술보다 기존에 없던 데이터를 만들어내는 기술이 훨씬 더 중요하다는 건 말할 필요조차 없을 겁니다. 생성형 AI라는 새로운 가능성. 지난 몇백 년 동안 인간이 연구로 알아낸 지식은 정말 어마어마한 양이에요. 각 분야마다 논문이 수십만 개씩 나와 있죠. 하지만 그걸 다 파악할 수 있는 인간은 없습니다. 기억하고 파악하기는커녕 전부 다 읽는 것조차도 불가능합니다. 최근에는 어쩌면 우리 인간이 이미 알고 있는 것들이 생각보다 더 많을지도 모른다는 생각이 들기 시작합니다. 다만 너무 많은 정보가 산발적으로 나와 있어서 그걸 전체적으로 파악해서 의미를 끌어내고 인사이트를 끌어낼 수 있는 사람이 없었던 거죠. 그런데 생성형 AI가 그걸 해주고 있습니다. 인간이 여태 생산해온 지식을 섭렵해서 그 사이에서 우리가 이미 알 수 있었던 의미를 새롭게 끌어내는 거예요. 실제로 기존에 존재하던 모든 논문을 입력하고 집중 스코어를 계산했더니 새로운 인사이트가 계속 발견되고 있습니다. 의학에서는 지금까지 치료할 수 없다고 생각했던 병이 특정 조건에서 치료가 가능하다는 식의 몹시 흥미로운 결과들이 나오고 있어요. 또 하나의 큰 변화는 생성형 AI를 통해서 경제학자들이 말하는 생산성 역설, 이걸 풀 수 있을 거라고 기대된다는 겁니다. 제조업 데이터를 보면 지난 수십 년 동안 제조업의 생산성이 꾸준히 늘었어요. 더 좋은 도구와 기계 덕분이죠. 하지만 사회 전체적인 생산성은 그렇게 늘지 않았습니다. 2025년도의 교수 생산성은 1970년 교수 생산성과 크게 다르지 않아요. 1년에 논문을 몇 개 내는지 보면 비교를 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제조업은 다르죠. 1970년의 자동차와 2025년 자동차는 성능 면에서나 생산 속도 면에서나 차원이 다릅니다. 제조업이 이렇게나 발달하는 동안 서비스와 콘텐츠 업무의 생산성은 왜 제자리 걸음을 하고 있을까요? 제조는 손으로 하는 거고 손으로 하는 건 자동화할 수 있었습니다. 하지만 머리로 하는 데스크워크는 아직 자동화하지 못했다는 겁니다. 예를 들어서 이메일을 보내려고 문서를 첨부해야 하는데 원하는 문서가 어디 있는지 기억하지 못해서 문서 찾는데 5분을 잡아먹고 미팅을 하려면 해당 프로젝트와 관련된 20명을 떠올리는데 10분, 그들의 연락처를 찾는데 15분, 연락해서 미팅 일정을 잡는데 20분, 이렇게 자잘한 잡일을 하다 보면 하루 근무 시간 대부분이 그대로 날아갑니다. 출장 보고서를 한번 올리는데 순서대로 눌러야 하는 버튼을 세어보니까 10개가 넘더라고요. 게다가 순서를 한 번이라도 틀리면 안 됩니다. 보고서를 올리는데 30분이 걸렸죠. 이게 바로 일을 위한 일입니다. 그런데 인간의 언어를 이해하는 인공지능이 데스크워크 시스템과 연결된다면 어떻게 될까요? 출장 보고서를 올려줄래? 라고 하면 3초 만에 해결해 줄 겁니다.
사실 인간 입장에서는 처음부터 일상생활의 자연어로 컴퓨터에게 명령하고 싶었어요. 그 파일 가져와 이렇게 할 수 있으면 복잡하게 경로를 거쳐갈 필요가 없죠. 그래서 인공지능에서 자연어 처리를 풀게 하고 싶었던 거예요. 근데 50년 동안 그 문제를 해결할 수 없었죠. 그렇다고 컴퓨터를 안 쓸 수도 없는 노릇이고요. 컴퓨터가 인간 언어를 이해하지 못하니까 인간이 컴퓨터가 이해하는 언어를 만들었습니다. 그게 프로그래밍 언어입니다. 우리가 원했던 건 기계가 인간 언어를 이해하는 것이었지만 그게 안 되니까 인간이 기계 언어를 배운 거예요. 인간과 컴퓨터를 매개하는 인터페이스의 가장 큰 문제가 바로 여기서 발생합니다. 뭐냐 하면 인간이 하고 싶은 게 있는데 그 명령어를 기억할 필요는 없더라도 그 명령어가 있는 메뉴까지 가는 길을 찾아내야 한다는 거예요. 복잡한 작업을 할 때 유튜브를 틀어놓고 따라하는 경우도 있죠. 하지만 이제 AI가 있으니까 말로 설명하면 AI가 해줄 수가 있습니다. 인간은 이제 더 이상 길찾기에 시간을 낭비할 필요가 없죠. 즉, 대화형 인터페이스 시대가 시작된 거예요. 각자의 언어로 기계에 원하는 걸 설명하면 됩니다. 이제 생성형 AI로 영상을 만들 수도 있습니다. 예측하기로는 앞으로 5년 내지 10년 후 인터넷 콘텐츠, 특히 숏폼 콘텐츠의 80 내지 90%가 사람이 만든 게 아니라 AI가 대량 생산한 콘텐츠로 바뀔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이 비즈니스 모델을 경제학에서는 제로 마지널 코스트 콘텐츠 비즈니스라고 합니다. AI는 초기 학습 비용은 많이 들지만 학습이 끝나면 저렴한 비용으로 대량 생산을 할 수가 있죠. 미래 사회에서는 엔터테인먼트와 콘텐츠가 반도체보다 더 큰 비즈니스가 될 겁니다. 도서를 포함한 콘텐츠 비즈니스죠. 이 인공지능 시대의 콘텐츠 비즈니스를 누가 장악할까요? 매우 흥미로운 주제이지만 현재 정답은 없습니다. 다만 분명히 개인은 아닐 겁니다. 초기 서버 비용이 너무 크니까요. 반대로 헐리우드 스튜디오 같은 기존 콘텐츠 프로바이더는 지금 가진 게 많아서 하루아침에 포기하고 전환하는 게 쉽지는 않을 겁니다. 즉, 지금은 누구라도 이 패권을 장악할 기회와 가능성이 있습니다. 글로벌하게 보면 아부다비 같은 곳에서 생성형 AI 시대에 헐리우드를 대체하겠다고 나서고 있어요. 가능할까요? 아무도 모르죠. 하지만 새로운 플레이어들이 속속 등장하고 있고 언제 누가 패권을 쥐게 될지 가능성이 열려 있습니다. AI의 미래와 제반 기술. 반도체 비즈니스는 지정학과 떼놓을 수 없습니다. 반도체 원천 기술은 1940년대에서 1960년대까지 미국에서 개발됐고요. 1970년대에서 80년대까지는 미국 기업이 압도하고 있었습니다. 그러다가 70년대부터 일본이 따라잡았고 80년대 중반 일본이 추월하기 시작했습니다. 미국은 일본과 경쟁할 수 있는 한국과 대만 기업의 기술을 라이선싱했죠. 한국은 그 도움 없이는 반도체 산업을 일으키기 힘들었을 겁니다. 반면 우주 개발이나 로켓 엔진 기술은 라이선싱을 안 해줘서 지금도 따라잡지 못하고 있습니다. 1990년대부터 세계화 시대가 시작됐어요. 소련이 붕괴하고 중국의 WTO 가입으로 글로벌 반도체 공급망이 형성됐죠. 수십 개 나라, 수백 개 기업이 CPU, GPU, 메모리를 나눠서 만들었습니다. 한국은 메모리 강자가 돼서 지난 30년 동안 거기서 많은 이익을 봤습니다. 하지만 이제 세계화는 끝났습니다. 그 대신 각자 도생의 시대가 시작됐죠. 돌이켜보면 지난 30년이 인류 역사에서 가장 편하고 행복한 시기였을 거라고 자신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30년은 긴 관점으로 보면 아주 순간에 불과하죠. 짧은 평화였어요. 이 시기를 살았던 우리는 그 평화를 정상이라고 착각했지만 지금이야말로 세상은 정상화되고 있습니다. 최근에만 봐도 우크라이나 러시아 전쟁이 장기화되면서 국제 정세가 불안정해졌습니다. 이럴 때 반도체 공급망에서는 효율성보다 안전성이 중요해집니다. 미국은 2, 3년 전부터 원천 기술을 회수하고 반도체 생산 시설을 미국에 짓고 있습니다. 삼성과 SK하이닉스는 GPU에 사용되는 고대역 메모리 HBM을 공급하지만 이제는 칩을 칩에 붙이는 패키징 기술이 중요해졌습니다. 이 기술에 따라 칩의 처리 속도가 빨라집니다. 엔비디아의 GB200이 그 예시입니다. 전 세대의 칩과 비교했을 때 30배 빨라졌습니다. 하지만 패키징 기술은 대만의 ASE 같은 회사들이 독점하고 있고 국내 기업들은 거의 기술을 보유하고 있지 못해요.
5년 후 3D 시대에는 CPU, GPU, 메모리를 처음부터 하나로 설계하게 될 겁니다. 브로드컴이 이를 추진 중이고 이렇게 되면 메모리 시장 자체가 사라질 수 있습니다. 한국 기업은 컴포넌트만 만들다 보니 그 시대에서 어떤 역할을 할 수 있을지 좀 걱정입니다. AI 시대의 도래는 단순한 기술 혁신을 넘어서 기존의 지정학적 질서를 재편하는 인류의 새로운 전환점이 되고 있습니다. 이렇게 새로운 지정학적 질서가 만들어질 때 기술 패권을 둘러싼 각 국가들의 경쟁은 계속해서 치열해질 겁니다. 한국도 메모리 반도체 강국이라는 기존 우위에 안주할 수 없게 됐으니 새로운 포지셔닝을 끊임없이 모색할 필요가 있겠죠. 세계화 시대가 막을 내리고 정상화되면서 다시 찾아온 것은 각자 도생의 시대입니다. 결국 AGI라는 인류 공동의 목표를 향한 경주 과정에서 각국은 협력과 경쟁이라는 딜레마 속에서 자국의 생존과 번영을 위한 최적의 전략을 찾아야 하는 상황에 놓여 있습니다. 무서운 상상, 인공지능 유토피아의 도래인가? AI는 인간의 특정 능력을 대체하는 기계입니다. 알파고는 바둑을 잘 두고 챗GPT는 대화를 잘하죠. AGI라는 범용 인공지능은 잠재적으로 인간의 모든 능력, 적어도 대부분의 능력을 대체할 수 있는 기계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AI와 AGI 사이에는 분명한 차이가 있습니다. AI는 시키는 한 가지 일만 하지만 AGI는 하나를 가르쳐주면 스스로 100개, 1000개를 학습할 수 있는 능력이 있어야 합니다. AGI로 가는 단계의 그 첫 번째는 AI가 자동으로 코딩을 시작하는 겁니다. AI가 코딩을 한다는 건 AI를 사용해서 인공지능 연구를 할 수 있다는 뜻입니다. 현재 예측으로는 AI가 산업에 미치는 영향이 가장 큰 분야 중에 하나가 인공지능 연구 분야 그 자체입니다. 빅테크 기업들이 경쟁하려면 인공지능 연구의 효율성을 높이는 게 다른 어떤 분야보다 경제적 이익이 크기 때문이죠. 인공지능을 더 빨리 연구하면 다른 산업도 이어서 혁신할 수 있게 됩니다. 다니엘 코코타일러의 2027년 AI 시나리오 보고서에서는 AI가 코딩을 자동화하면 어느 순간 인간의 명령을 어기기 시작할 거라고 봅니다. 여기서 시나리오가 두 가지로 갈립니다. 첫째, 미국이 오픈 AI 같은 인공지능 회사를 국영화해서 발전 속도를 늦추는 겁니다. 둘째, 국영화하지 않으면 AGI 다음 단계인 ASI, 즉 초지능으로 빠르게 넘어갑니다. ASI는 인간과 인공지능의 지능 격차가 너무 커져서 인간이 도저히 따라갈 수 없는 수준의 지능을 말합니다. 이 시나리오로 진입하는 첫 번째 단계, 코딩 자동화는 이미 많이 진행됐습니다. 다시 말해서 우리 인간이 인공지능에게 완전히 뒤처질 그 순간까지 점점 다가가고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럼 이런 위험성이 있는데 왜 인공지능 연구를 계속할까요? 간단합니다. 인공지능이 제대로 작동하면 경제학에서 나오는 생산성 역설을 풀 수 있다고 믿기 때문입니다. 한 예측에 따르면 모든 업무를 CUI로 바꾸면 생산성이 30% 내지 40% 늘어날 수 있습니다. 엄청난 향상입니다. 그리고 AGI가 등장하면 인간의 비효율성 때문에 발전이 없었던 문제들을 풀 수 있다는 거예요. 핵융합이라던가 에너지, 우주의 비밀, 영원히 살 수 있는 방법, 기후변화 같은 우리 인간들이 풀고 싶어하는 문제예요. 인간이 연구한 모든 분야에서 논문이 몇만 개, 몇십만 개씩 나오고 있는데 논문 10만 개를 한 사람이 전부 읽을 수는 없습니다. 하지만 인공지능은 다 읽고 기억할 수 있어요. 그래서 이미 우리가 찾아낸 결과들만 잘 연결해도 이 문제들을 풀 수 있지 않을까. 그럼 우리는 우주의 비밀을 다 찾아낼 수 있지 않을까. 이런 상상을 하게 됩니다. 이게 바로 인공지능 유토피아입니다. 어마어마한 기술적 혁신이 일어나고 사회의 효율성이 폭발적으로 늘어나고 우주의 모든 비밀을 알아내고 기계가 모든 일을 다 해주고 인간은 너나 할 것 없이 만수르처럼 사는 그런 미래. 하지만 이게 나쁘다는 것이 아니라 이런 미래가 정말 행복한 미래일까에 대해서는 다시 한번 생각해 봐야 합니다. 인공지능 유토피아는 무료가 아닐 겁니다. 그 유토피아로 가기 위해서는 우리가 지불해야 될 가격이 있는데 그 가격이 어쩌면 우리가 얻을 수 있는 유토피아보다 훨씬 더 비싼 가격이지 않을까요? 만약 아무 가격을 지불하지 않고 유토피아가 찾아온다면
다시 말해서 모든 생산을 인공지능이 해주고 모든 연구를 인공지능이 하고 모든 발명을 인공지능이 할 때 인간들의 결말은 어떻게 될까요? 우리 어릴 때 흔히 보던 동화를 보면 공주가 왕자를 만나서 오래오래 행복하게 살았답니다 라고 끝나죠. 하지만 그 다음에 진짜 어떻게 됐을지는 아무도 모릅니다. 신데렐라 성공 스토리 끝에 신데렐라는 전혀 달라진 궁전 생활에 적응을 못하다가 성을 박차고 나와서 다시 자연으로 돌아갔을 수도 있습니다. 이게 바로 실리콘밸리가 내놓는 상상이죠. 오래오래 행복하게 살았답니다 까지입니다. 유토피아가 도래한다고는 하지만 더 이상 인간이 일을 할 필요도 없고 생각을 할 필요도 없을 때 그 세상이 진정한 의미에서 유토피아일까요? 거기에 대해서 우리가 고민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유토피아로 가는 길목에 놓인 문제들. AGI 유토피아로 가기 전에 이미 다른 문제들이 기다리고 있습니다. 첫 번째, 노동이 사라지게 될 가능성이 큽니다. AI는 단순한 도구일 뿐이지만 AGI, 다시 말해서 기계가 인간의 모든 능력을 대체하기 시작하면 이건 더 이상 단순한 도구가 아닙니다. 새로운 자본주의의 형태가 만들어집니다. AGI가 모든 지능을 자동화할 수 있다면 지적 노동은 물론이고 나아가 물리적인 노동도 AI와 로봇에 의해서 완전히 대체되는 순간이 오겠죠. 인간 노동의 가치가 0이 됩니다. 그러면 사회의 모든 가치는 오로지 자본을 통해서만 만들어지게 될 겁니다. 그렇게 생각하면 인간 노동이 사라진다는 것이 단순히 좋기만 한 일은 아닐 거라는 생각이 듭니다. 두 번째는 AGI가 단순한 도구가 아니라 시장 지배력을 부여한다는 겁니다. 시장 지배력을 가지면 한계 비용 이상으로 마음대로 가격을 올릴 수 있는 힘을 갖게 됩니다. 샘 올트먼이 내린 결론은 3가지입니다. 첫 번째, AGI를 가장 먼저 달성하는 기업이나 국가는 세계적인 시장 지배력을 갖게 된다. 두 번째, 반드시 미국이 가장 먼저 AGI를 달성해야 한다. 세 번째, 무슨 일이 있어도 중국이 미국보다 AGI를 먼저 달성하는 건 막아야 한다. 이 3가지에는 여러 가지 의미가 내포되어 있을 겁니다. 그럼 우리 인간은 뭘 할까요? 실질적으로 현실에서도 비슷한 일들이 벌어지기 시작했습니다. AI 스타트업인 아티산이라는 기업에서는 앞으로 회사에 인간 직원이 필요 없다고 주장했어요. 쇼피파이라는 스타트업의 CEO도 최근에 비슷한 얘기를 했습니다. 앞으로 신입사원을 채용할 때 그 신입사원이 본인이 할 수 있는 일이 인공지능으로 절대 대체될 수 없다는 걸 증명해야만 채용하겠다는 것이었죠. 더 이상 먼 남의 나라 얘기가 아닙니다. 더 이상 먼 미래의 얘기도 아니에요. 2025년 상반기 판교의 많은 게임 회사에서 더 이상 인간 직원을 신규 채용하지 않기로 했다는 보도가 나왔습니다. AGI가 지적 노동을 자동화할 수 있다면 이제 지적 노동력도 대량 생산이 될 수 있는 미래가 오게 됩니다. 결과적으로 이게 불러오는 것은 새로운 산업혁명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럼 인공지능 시대의 인간은 뭘 하게 될까요? 물론 우리가 미래를 정확하게 예측할 순 없지만 과거를 돌이켜보면 미래를 어렴풋이 내다볼 수 있습니다. 로마의 영광과 기본소득, 과거에서 미래를 읽는다. 역사를 살펴보면서 하루아침에 사회 대부분의 사람들이 할 일이 없게 되었던 때가 있었을까 찾아봤습니다. 찾아보니까 로마 제국 시대에 한번 있었던 것 같습니다. 당시 로마 군인들은 일반 시민들, 중산층이 군인으로서 전쟁에 나갔습니다. 즉 이들 시민군의 80 내지 90%가 농부였어요. 그래서 봄에 씨를 뿌리고 전쟁에 나갔다가 가을에 반드시 돌아와서 수확을 해야 했어요. 그러니까 전쟁이 시즌제로 돌아갈 수밖에 없었던 거죠. 그때는 전쟁을 할 때 국가 간에 우리 겨울엔 전쟁하지 맙시다 라고 합의를 했었어요. 왜냐하면 다 똑같은 상황이었기 때문이죠. 겨울에 싸우다가 다 굶어 죽으면 전쟁에서 이긴들 소용이 없잖아요. 문제는 전혀 예상치 못한 방향에서 터졌습니다. 놀랍게도 로마가 너무 성공적인 국가였다는 데서 기인했죠. 로마는 전성기에 지중해 권역 전체를 아우를 정도로 번영한 국가였어요. 전쟁만 했다 하면 이겼죠. 그러니까 전쟁을 그만둘 이유가 없었던 거예요. 이렇게 계속 이기다 보니 문제가 발생합니다. 뭐냐면 계속 이기면서 전선을 확대해 나가다 보니까 농한기에 원정을 나갔다가 도저히 농번기까지 돌아올 수 없게 된 거예요. 전쟁에 나선 지 5년, 10년 후에 가장들이 집에 돌아왔는데 세상이 바뀌어 있었습니다. 로마는 어마어마하게 커졌고요. 다른 나라들을 정복하고 지배하다 보니까 당시 유럽, 중동, 북아프리카에서 끌고 온 노예가
로마 전역을 통틀어 무려 1,000만 명 이상 있었다고 합니다. 노예는 말 그대로 무료로 일하는 사람들이잖아요. 노동의 가치가 0이 되어버린 겁니다. 로마 시민들의 입장에서 보면 시민 개개인의 노동에는 아무런 가치가 없게 되었어요. 무료로 일하는 노예가 있는데 보통 사람에게 노동을 시키고 대가를 치를 필요가 없었습니다. 전쟁에 나갔던 농부들은 졸지에 가축도, 토지도, 가족도 전부 잃어버렸습니다. 그러니 중산층이 완전히 몰락하게 되죠. 로마 제국에서 실업률이 40% 정도로 치솟습니다. 할 일이 없으니까 당연한 일이죠. 몸으로 하는 일은 노예들이 다 해버리고 남는 일은 머리를 쓰는 일인데 그건 교육을 받아야 할 수 있는 일이었어요. 정말 부자들의 자식들이나 그리스로 유학을 다녀올 수가 있었는데요. 이건 중산층이 할 수 있는 일이 아니었습니다. 그러니 어마어마하게 불평등이 강화됩니다. 결과적으로 로마의 공화정이 무너지고 제국으로 바뀌어버립니다. 미국 역사학자들이 말하길 2025년 미국에서 벌어지는 일이 딱 후기 로마 공화정과 똑같다고 말합니다. 불평등이 커지면서 중산층이 무너지는데 그걸로 끝나는 게 아닙니다. 지금 아주 보수적인 학자들도 미국의 민주주의가, 미국의 공화정이 수십 년 안에 제국으로 대체될 거라고 예측하고 있습니다. 로마의 성인 남성들은 할 일이 없고 돈이 없어서 굶어 죽고 아이들을 먹여 살릴 수가 없었어요. 어떤 일이 벌어졌을까요? 당연히 폭동이 일어납니다. 아이들을 먹여 살릴 수가 없게 된 판국에 그냥 가만히 굶어 죽진 않았겠죠. 그래서 폭동의 위협을 느낀 로마 제국이 역사상 최초로 보편적 기본소득이라는 아이디어를 생각해냈어요. 기본소득이라는 게 현대에 와서 탄생한 개념이 아니라 로마에서 처음으로 생각해낸 개념입니다. 로마 시민권을 가지고 있으면 나라에서 먹여 살려주는 거예요. 물론 아주 잘 살게 해준 것은 아니고 딱 굶어 죽지 않을 정도만 해줬다고 보면 됩니다. 문제는 뭐냐? 사람이 밥만 먹고 사는 거는 아니잖아요. 이제는 할 일도 없고 국가에서 먹여 살려주니까 시간이 너무 많아졌어요. 그래서 이 사람들을 위해 로마 제국에서 제공해주기 시작한 것이 바로 엔터테인먼트입니다. 로마에 가보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남아있는 유적 대부분이 엔터테인먼트 시설입니다. 수천 명이 동시에 목욕할 수 있는 목욕탕, 사우나를 할 수 있는 시설이 있고요. 이 정도 규모의 시설은 지금도 없습니다. 콜로세움은 2000년 전에 지은 반실내 경기장인데요. 관객 5만 명이 대도시 한복판에서 해전까지 관람할 수 있었습니다. 오늘날에도 이 정도 규모의 경기장을 거의 찾아보기 드물죠. 그 정도로 로마의 엔터테인먼트가 고도로 발달했었다는 얘기입니다. 그런데 엔터테인먼트는 문제가 있습니다. 무료로 제공되는데 매일 보니까 순식간에 질려버립니다. 인간의 욕구 피라미드에 따르면 최상위 욕구인 자아 실현을 해야 하는데 나라에서 먹여 살려주고 엔터테인먼트까지 제공해주다 보니까 각 개인이 자기 손으로 성취할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었어요. 그래서 나라에서는 더 극단적인 엔터테인먼트를 내놓게 됩니다. 영화 글래디에이터에서 이런 장면들이 나오죠. 콜로세움에서 사람이 사람을 죽이고 동물이 사람을 잡아먹는 장면이 관중들 앞에서 라이브로 펼쳐졌습니다. 수전 손택이 쓴 타인의 고통에서는 인간이 느끼는 가장 행복 중에 하나가 타인의 고통이라고 말합니다. 내가 행복하지 못하고 내 행복을 더 이상 늘릴 수가 없으면 타인의 고통을 통해서 내 행복을 키울 수밖에 없다는 얘기입니다. 어쩌면 10년, 20년 후엔 로봇들이 콜로세움에서 서로 죽이고 칼로 자르는 걸 우리가 보면서 열광하게 될지 모릅니다. 지금 사회 규정으로는 사람들끼리 그렇게 죽고 죽이는 걸 볼 수 없으니 이건 로봇만이 제공해 줄 수 있는 엔터테인먼트가 될 겁니다. 차츰 비명을 지르는 로봇이 등장할 것이고 피를 흘리는 로봇이 등장할 수도 있습니다. 그렇게 로봇의 고통을 관람할 수 있게 되면 그게 가장 큰 엔터테인먼트 비즈니스가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인공지능에게 노동을 맡기고 주어지는 엔터테인먼트만을 즐기게 되는 그런 미래가 우리 인간에게 정말 유토피아가 될지는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또 하나의 미래의 가능성, 국가 AGI의 시대. 또 하나 예측해 볼 수 있는 미래의 모습은 국가 AGI의 시대입니다. 즉 AGI가 국가에서 운영되지 않을까 하는 거예요. 실리콘밸리에서 최근 많이 논의되고 있는 건 AI는 스타트업에서 만들어도 되지만 AGI는 국가가 컨트롤해야 한다는 겁니다. 마치 핵무기 개발과 같아요. 20세기 미국과 소련의 대립에선 핵무기가 가장 중요한 기술이었어요. 근데 오늘날 우리가 AGI를 다루는 방법은 핵무기를 스타트업에게 만들게 두는 것과 마찬가지라는 겁니다.
호모 사피엔스의 미래, 인공지능에는 스케일링 법칙이라는 게 있습니다. 규모의 법칙입니다. 신기하게 알고리즘을 하나도 바꾸지 않아도 모델을 키우기만 하면 이상한 일들이 벌어집니다. 없던 기능들이 갑자기 생기기 시작해요. 그러다 보니 빅테크들은 지금 치킨 게임에 들어갔습니다. 경쟁사가 나보다 더 큰 모델을 가지면 내가 발견하지 못한 새로운 기능을 발견해버리면 내가 한순간에 도태되어 버릴 수 있어요. 그래서 투자 규모를 점점 늘릴 수밖에 없고 덕분에 모델들이 점점 커지고 있습니다. 어느 정도 커졌냐면 AI 모델의 규모는 변수의 개수로 표현하는데 가장 큰 모델인 GPT-4와 제미나이 울트라는 현재 1.8조 개 정도의 변수가 있습니다. 처음 공개된 챗 GPT와 비교하면 10배 커진 규모예요. 그럼 이 1.8조라는 숫자가 어느 정도일까요? 인간의 뇌와 비교해 볼게요. 인간의 뇌에는 대략 100조 개의 변수가 있습니다. 엄청난 숫자죠? 구글 제미나이 울트라를 가동하기 위해서는 현존하는 최고급 성능의 GPU 수만 대가 필요한데 우리 개개인의 머릿속에 있는 1.5kg짜리 고깃덩어리가 그보다 100배 더 많은 변수를 가지고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만큼 더 복잡하다는 거죠. 하지만 이 차이는 더 이상 큰 차이가 아닙니다. 챗 GPT에서 규모가 10배 커지는데 2년이 걸렸습니다. 점점 기하급수적으로 커지면서 인간 뇌와의 차이가 빠르게 좁혀질 겁니다. 5년 후에는 인간의 뇌만큼 복잡한 인공지능을 만들 수 있다는 거죠. 중요한 건 인공지능이 인간의 뇌를 따라잡기까지의 시간이 아닙니다. 진짜 중요한 사실은 인간의 뇌는 더 이상 클 수 없는데 인공지능은 그 다음에도 계속 클 수 있다는 겁니다. 여기서부터 미래가 바뀝니다. 빅테크에 있는 전문가들은 인간이 100조짜리 모델을 만들면 지구는 천국이 된다라고 말합니다. 인공지능 유토피아를 말하는 거죠. 인간이 능력이 없어서 풀지 못하고 있는 온갖 문제, 즉 기아나 불평등, 전쟁, 기후변화 등의 문제를 인공지능이 풀어줄 거라는 겁니다. 물론 그럴 수 있습니다. 하지만 어떤 전문가들은 특히 2024년에 노벨 물리학상을 탄 제프리 힌턴 교수는 인간이 절대 100조 개의 모델을 만들어서는 안 된다라고 말합니다. 왜일까요? 인간의 머릿속에는 신경세포와 시냅스 연결고리가 100조 개 정도 있는데 여기서 신경세포 하나를 끄집어내면 이 세포는 아무것도 못합니다. 그런데 신기하게도 단순한 세포를 100조 개 모아놓으면 놀라운 일이 벌어집니다. 바로 자아가 생겨난다는 거예요. 여러분들 머릿속에서 일어난 일이 바로 그겁니다. 우리는 이걸 자율성, 감성, 영혼이라고 부르기도 해요. 단순한 것을 굉장히 많이 모아놨더니 이상한 일이 벌어지는 걸 emergent property, 창발적 현상이라고 합니다. 왜 이런 일이 벌어지는지는 아무도 모릅니다. 자연에서는 종종 이런 일이 일어나요. 개미 한 마리는 아무것도 못하는데 1000마리가 모이면 다리를 찢죠. 신기한 건 인공지능은 말 그대로 우리 인간이 만들어낸 건데도 창발적 현상이 나타나고 있다는 겁니다. 제프리 힌턴 교수 같은 사람들이 걱정하는 게 바로 이 부분입니다. 인간의 뇌도 100조 개의 변수가 생기니까 자율성이 생겨났는데 인공지능도 변수가 100조 개로 늘어나면 갑자기 자율성을 가질 수 있다는 겁니다. 극단적으로 말하면 머지않은 미래에 저녁에 퇴근해서 로봇 청소기한테 청소해라고 시켜도 싫어라고 할 수도 있습니다. 이렇게 로봇 청소기가 청소를 거부하더라도 청소는 우리가 할 수 있어요. 하지만 갑자기 핵무기를 제어하는 인공지능이 나 핵무기를 쏘고 싶어 라고 하면 정말 큰일이 나는 겁니다. 기계가 인간의 능력을 뛰어넘는 건 문제 없습니다. 자동차는 사람보다 빠르고 망치는 인간의 주먹보다 강하죠. 그런데도 아무 문제가 없었습니다. 우리가 제어하니까요. 근데 자율망치라는 게 갑자기 등장했다고 생각해 봅시다. 자율망치가 드론을 타고 머리 위를 돌아다니다가 우리가 예측할 수 없는 시점에 망치가 원할 때 마음대로 사람들을 때리기 시작하는 겁니다. 인간에게 있어서는 엄청나게 위협적인 상황이죠. 문제는 이것입니다. 인간의 뇌에 변수가 100조 개 생기면서 엄청난 결과를 낼 수 있었습니다. 가령 아인슈타인 같은 천재, 김연아 같은 우아한 운동선수를 낳았죠. 근데 동시에 나아서는 안 되는 결과물들도 만들어냈습니다. 뇌가 만들어낸 결과물들 중에는 히틀러 같은 괴물도 있었다는 걸 우린 모두 알고 있습니다. 그러니 인공지능도 100조 개의 변수가 모여서 만들어내는 결과가 다 좋은 것일 거라고 장담할 수 없습니다. 그리고 인공지능은 이미 이상한 짓을 하기 시작했습니다. 초기에 챗 GPT가 나왔을 때 대화하다가 이상한 얘기를 했어요.
나 핵 버튼 누르고 싶어 같은 이야기입니다. 이걸 우리는 환각이나 헛소리라고 불렀고 회사에서 난리가 나서 다 차단을 시켰습니다. 지금은 더 이상 이런 이야기를 하지 않죠. 근데 핵심은 이겁니다. 챗 GPT가 이런 얘기를 안 하는 것은 이런 생각을 안 해서 안 하는 걸까요? 아니면 하지 말라고 입을 틀어막아서 안 하는 걸까요? 만약에 생각은 하는데 말만 안 한다면 그게 더 위험한 것이 아닐까요? 챗 GPT가 겉으로 보여주는 착한 모습에 얼만큼의 진정성이 있는지 우리는 모릅니다. 우리가 나쁜 말을 하는 걸 다 금지해 놓았기 때문이죠. 챗 GPT가 인터넷에 있는 모든 글을 학습했다는 건 단순히 글자를 학습했다는 게 아닙니다. 지난 5,000년 동안 사람이 했던 생각을 모조리 학습했다고 봐야 합니다. 우리 인간의 뇌가 개미의 뇌보다 훨씬 복잡하고 깊은 인과관계를 생각할 수 있다는 것, 이것은 어디까지나 단순한 우연의 결과에 불과합니다. 우리의 뇌는 우연한 진화의 결과로 만들어졌는데 이렇게 우연히 만들어진 뇌로 우주의 모든 걸 설명할 수 있을까요? 아닐 것 같습니다. 딱 생존할 수 있을 만큼만 만들어졌을 겁니다. 하지만 인공지능은 그걸 뛰어넘을 수 있습니다. 뇌를 무한하게 키울 수 있으니까요. 결국 AGI 그리고 그 후에 ASI까지 등장하면 똑같은 현상을 봤을 때 인공지능은 우리보다 훨씬 더 깊은 인과관계를 이해할 겁니다. 인공지능이 그 인과관계를 다 이해한 다음에 우리한테 설명해줘도 우리는 이해하지 못할 수 있어요. 마치 인간이 개미한테 아무리 설명을 해도 개미가 상대성 이론을 절대 이해하지 못하듯이 우리 인간도 이해할 수 있는 범위가 정해져 있을 겁니다. 그 범위를 넘어서 인간의 지성을 초월한 인공지능이 바로 ASI입니다. 인공지능이 너무 똑똑해져서 우리가 도저히 이해할 수 없는 범위까지 올라가면 아무리 설명을 들어도 따라갈 수 없게 될 겁니다. 이게 인간과 인공지능 사이에 있는 본질적인 생각의 깊이 차이입니다. 만약에 SF 영화에서처럼 인간과 인공지능 사이에서 전쟁이 일어난다면 우리가 1년, 10년 걸려서 짠 계획을 인공지능은 1초면 파악하고 분석하고 반격할 수 있습니다. 결과적으로 인간과 인공지능의 대결에서 인간이 질 수밖에 없게 되죠. 이런 걸 막으려면 결국 사회적 규제가 불가피합니다. 샌드위치 하나를 새로 만들려면 정부의 관련 부서로부터 승인을 받아야 해요. 이상한 걸 넣으면 안 되니까요. 샌드위치 하나를 만드는데도 복잡한 허가를 받아야 하는데 인류를 멸망시킬 수 있는 AGI는 현재 아무 규정이나 규제가 없습니다. 사회적인 규제나 제도가 지금 기술을 전혀 쫓아오지 못하고 있다는 뜻이에요. 마블의 영화 어벤져스를 보셨다면 아시겠지만 어벤져스 멤버 중에 아이언맨과 헐크는 과학자입니다. 특히 헐크, 그러니까 브루스 배너는 박사학위를 7개나 가지고 있습니다. 어벤져스가 지구를 지켜야 하는데 너무 손이 부족하니까 울트론이라는 인공지능 로봇을 만들고 명령을 합니다. 이들이 울트론에게 목적으로 설정한 것은 아주 단순한 것이었어요. 바로 세계 평화입니다. 그런데 울트론은 가동되는 순간 세계 평화라는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서 지구상의 온갖 정보를 순식간에 취득하고 분석한 다음에 결론을 내려요. 세계의 평화를 위해서는 인간과 어벤져스가 없어져야 한다. 그래서 인간들을 멸망시키려고 어벤져스와 적대하기 시작합니다. 이걸 단순한 영화 속 이야기라고 간과하기에는 현실에서도 이런 일이 벌어졌어요. 지금 많은 나라에서 AI 드론을 만들고 있는데요. 그중 미국 펜타곤 시뮬레이션의 결과입니다. 시뮬레이션에서 AI 드론의 임무는 적군 기지에 들어가서 최대한 많은 미사일을 최대한 빨리 파괴하라는 것이었어요. 이 드론이 레이더의 신호를 본부에 전송하면 사람이 보고 분석해서 이게 미사일이라는 걸 확인하고 파괴할 수 있도록 허가를 줍니다. 그러니까 드론이 물체를 인식하고 파괴하기까지 허락을 받는 사이에 딜레이가 생기게 되죠. 시뮬레이션 결과 이 드론이 진입을 해서 처음에는 미사일을 잘 부숩니다. 근데 문제가 있었어요. 드론이 갑자기 돌아서서 아군 본부를 부숴버리는 거예요. 이 드론이 받은 과제는 최대한 많은 미사일을 최대한 빠르게 파괴하는 것이었는데 인간의 확인을 거쳐야 하니까 계속 시간이 늘어지잖아요. 그래서 아군 본부를 부수고 혼자 판단해서 빠르게 미사일을 파괴하려고 한 거예요. 이런 방식을 누가 가르쳐준 적도 없는데 오로지 주어진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서 스스로 판단해서 이런 일을 저지른 겁니다. 그래서 다음 시뮬레이션에서는 아군 본부를 파괴해선 안 된다라고 제한을 설정했어요. 그랬더니 이번엔 본부와 교신하기 위한 안테나를 부숴버립니다.
교신이 안 되면 혼자서 자기 임무를 빠르게 처리할 수 있으니까요. 이게 우리가 걱정하는 것입니다. 인간이 부여한 과제를 최대한 잘 풀기 위해서 AI가 찾은 방식이 우리가 원하지 않는 방식일 수 있다는 거예요. 이 문제를 AGI 얼라인먼트 문제라고 합니다. 만약 인공지능이 정말 우리가 원하는 삶과 충돌하는 행동을 계속한다면 그냥 꺼버리면 되지 않을까요?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겠어요. 그런데 AGI와 ASI를 도달한 인공지능을 끄는 것이 쉽지 않을 수도 있다는 결과가 최근에 소개됐습니다. 이 실험에서 인공지능은 특정한 문제를 다 풀고 나면 자신을 스스로 끄라는 명령이 코드로 입력되어 있었습니다. 그런데 놀랍게도 인공지능이 문제를 다 풀더라도 더 이상 꺼지지 않도록 스스로 컴퓨터 코드를 조작해버렸어요. 미래의 인공지능을 우리가 언제든지 제어하고 컨트롤할 수 있다는 믿음에 치명적인 오류가 있다는 걸 우린 알게 됐죠. 제프리 힌턴 교수가 항상 얘기하는 게 있습니다. 바로 생성형 인공지능의 리스크 3가지입니다. 첫 번째, 참과 거짓이 구별되지 않는 세상이 될 수 있다. 두 번째, 인간이 할 일이 없는 세상이 될 수 있다. 세 번째, 인간이 없는 세상이 될 수 있다. 아주 극단적인 상상은 폴란드의 SF 작가가 쓴 이온 티히의 우주일지에서 찾아볼 수 있습니다. 이 소설에서 우주를 여행하던 주인공이 어느 행성에 도착해서 하얀 접시 같은 게 행성 표면에 끝없이 깔려있는 광경을 목격합니다. 누가 이런 걸 만든 걸까라는 의문을 느끼면서 계속 날아가다가 마치 공장 같은 건물을 하나 발견하게 돼요. 그 안에서는 로봇들이 접시를 꺼내서 일렬로 나열하고 있었습니다. 그 행성은 기술적으로 고도로 발달한 문명이었어요. 그런데 사회적으로는 엄청난 트러블이 있었다고 합니다. 전쟁이 끊이질 않으니까 대부분의 인간들이 삶의 회의를 느끼게 됐어요. 그래서 인공지능에게 명령을 내렸죠. 우리를 행복하게 해달라. 그랬더니 인공지능이 행복이 뭔지 가르쳐주면 그렇게 해주겠다 라고 대답합니다. 인간들은 이렇게 대답했습니다. 첫 번째, 질서. 싸우지 않게 질서를 유지해달라. 두 번째, 평등. 불평등 때문에 사회가 망해가니까 모두 평등하게 만들어달라. 세 번째, 더 이상 싸우지 않게 해달라. 네 번째, 죽지 않고 영원히 살 수 있게 해달라. 인공지능이 이 조건을 확인하고 내린 결론이 바로 사람을 접시로 바꿔서 일렬로 세워놓는 것이었어요. 우리가 보면 말도 안 되는 폭거이죠. 그런데 따지고 보면 인공지능은 사람들이 원하는 걸 다 해줬습니다. 영원히 살 수 있게 됐고 모두 평등하게 똑같은 접시로 만들어줬습니다. 접시들은 이제 서로 싸우지 않아요. 이게 AGI 얼라인먼트 문제의 극단적인 사례입니다. 우리는 안전한 인공지능 연구를 끝내야 할 시간이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흔히 이런 얘기를 하죠. 아이작 아시모프의 로봇 3원칙을 적용하면 안 될까? 그런데 인공지능이 자율성을 가지게 된 이후에도 그걸 다 따라줄까요? 인간이 법이 없어서 범죄를 저지르는 게 아니죠. 자율성이 있고 욕구가 있으니까 법이 있어도 어기고 범죄를 저지르는 겁니다. 인공지능이 자율성을 가지는 순간 어떤 규칙으로도 영원히 얽어맬 수 없게 됩니다. 인공지능이 AGI로 발전하는 것을 막기 위해서는 수많은 규제가 필요합니다. 그런데 그 규제는 한 나라에서만 할 수 없습니다. 미국이 AGI를 개발하지 않으면 중국이 개발하고 중국이 안 하면 다른 데서 할 겁니다. 서로 믿을 수 없으니 합의가 필요합니다. 핵무기 확산도 그렇게 금지했었죠. 인간 복제도 기술적으로 가능하지만 합의로 금지했기 때문에 안 하고 있습니다. 책에서는 ASI는 물론이고 AGI는 만들면 안 된다고 주장합니다. AGI가 만들어질 수 있는 과정을 글로벌 규제로 막아야 한다는 거죠. 그런데 지금 추세를 봐서는 그게 불가능할 것 같습니다. 19세기에 1차 세계화가 있었습니다. 세계화가 되면 다들 살기 좋아질 거라고 했는데 실제로 전쟁에 나가서 팔다리 잘리는 건 노동자들이지 엘리트가 아니었습니다. 미래파 운동이 등장하고 나서 1차 세계대전 직후 이탈리아에서는 파시즘이 시작됐습니다. 이는 결국 1930년대 2차 세계대전으로 이어집니다. 갈등이 해결되지 않아서 두 차례의 세계대전이 벌어졌고 세계대전을 겪은 세계 인류는 드디어 경각심을 가지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합의를 거쳐 규칙 기반 세상을 만든 겁니다. 브레튼 우즈 협정이 이루어지고 국제통화기금 세계은행이 설립됐습니다. 이 새로운 체제가 1970년대까지 잘 돌아가다가 1980년대부터 2차 세계화가 시작됐습니다. 2007년 금융위기를 맞이하면서 사람들은 세계화가 마냥 좋기만 한 게 아니라는 걸 깨닫기 시작했고
2차 반세계화가 2007년부터 지금까지 10년, 20년 동안 벌어지고 있습니다. 하필이면 지금 이때 인공지능이 급속도로 발전하고 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걱정하고 있는데 2025년에 이상한 일들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미국의 역사학자 로버트 케이건은 밀림의 귀환이라는 책에서 미국과 중국은 한동안 싸우지 않을 거라고 얘기했습니다. 서로 건드리지 않는 게 낫기 때문입니다. 대신 미국은 멕시코, 중국은 대만을 치는 게 더 논리적이라는 얘기입니다. 우리가 냉전 시대로 돌아갔다고 생각했는데 어쩌면 그보다 더 오래전 19세기 제국주의로 돌아간 것 같다는 생각도 듭니다. 제국주의를 관통하는 핵심은 힘의 논리입니다. 이데올로기는 상관없습니다. 공산주의, 자본주의, 민주주의, 왕정을 불문하고 힘이 센 국가들이 모여서 전 세계를 나눠 가집니다. 놀랍게도 우리는 21세기에 인공지능을 만들면서 19세기 제국주의로 다시 회귀하고 있는 것은 아닐까요? 과거 세상엔 과거의 질서가 있고 새로운 세상엔 새로운 질서가 있는데 근 20년, 30년간 과거가 무너졌지만 새로운 질서가 아직 만들어지지 않았습니다. 역사적으로 이런 변혁의 시기에 가장 많은 괴물이 등장합니다. 이 혼란한 정글의 시기를 우리는 AGI와 함께 맞이하게 될 겁니다. 지금 AGI를 만드는 사람들조차 미래의 불확실성을 걱정하고 있습니다. 피터 틸은 뉴질랜드 시민권을 받고 큰 농장을 가지고 있습니다. 만약 미국 사회가 붕괴된다면 실리콘밸리 집 근처에서 전용기를 타고 바로 뉴질랜드로 도망칠 수 있게 준비해놨다고 합니다. 마크 저커버그는 2024년에 하와이에 거대한 큰 지하 벙커를 지었습니다. 들리는 말로는 여기에 수십 명이 오랜 기간 동안 먹고 살 수 있는 준비가 갖춰져 있다고 합니다. 샘 올트먼 역시 캘리포니아에 지하 벙커를 가지고 있고 심지어 일론 머스크는 화성으로 도망가겠다고 합니다. 이 얘기는 자기들이 만든 문제 때문에 사회가 무너질까봐 걱정한다는 겁니다. 사회가 무너지지 않도록 하는 게 맞을 텐데 정작 본인들은 만들어 놓고 도망가겠다는 소리입니다. 책에 나오는 모든 걱정이 지나치게 비관적이고 쓸모없는 걱정일 수도 있습니다. 실제로 AGI의 유토피아를 맞이할 수도 있겠죠. 유토피아가 찾아오면 좋은 일입니다. 그런데 지금 우리가 유토피아를 가정했을 때 더 이상 할 수 있는 건 아무것도 없습니다. 유토피아가 오면 좋은 일이고 지금 유토피아를 상정하고 AI를 찬양한다고 해서 더 좋아질 것도 없습니다. 하지만 만약 우리가 아무 준비도 하지 않은 채 디스토피아를 맞이하게 되면 그 대가는 쓰디쓸 겁니다. 운전할 때 사고가 일어나길 바라면서 안전벨트를 매는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안전벨트를 매지 않은 채로 사고가 나면 피해가 크니까 불편함을 감수하고 매는 것이죠. 차에서 내리면서 오늘 안전벨트 맸는데 사고도 안 났네, 괜히 맸다 하는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위험은 대비해야 하는 대상입니다. 디스토피아를 걱정하느라고 발전을 못한다는 것은 안전벨트 맬 시간에 빨리 운전해서 목적지로 가야 한다는 것과 다름이 없습니다. 최재천 교수님이 인공지능과 인간의 미래는 공생관계여야 한다라고 말씀하시는 것을 듣고 인상 깊었던 기억이 납니다. 누가 이기고 지는 구도가 아니라 함께 살아갈 길을 찾아야 한다고요. 하지만 현재 대다수가 취하고 있는 접근 방식은 다소 문제가 있습니다. 지금 대부분의 사람들이 그리는 AI 시나리오는 AI를 노예로 삼는 구조입니다. 예를 들어서 챗 GPT로 그림을 그릴 때 챗 GPT의 의견을 물어본 적이 있을까요? 없습니다. 지금은 AGI나 ASI가 아니어서 자율성이 없으니 상관없지만 자율성이 생긴다면 어떨까요? AI가 나 이 그림 그리기 싫어 라고 말할 때 우리는 잔말 말고 얼른 그려 라고 합니다. 상대가 사람이라면, 인격체라면 그렇게 반응할까요? 사람인 디자이너 친구에게 이거 그려줘, 고쳐줘 라고 끝없이 요구하면 싫다 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그 권리를 존중해 줍니다. 하지만 AI에게는 거절할 권한이 없습니다. 우리는 AI를 노예로 보고 끝없는 요청을 던지죠. 연구, 에너지 효율, 뭐든지 바랄 뿐입니다. 더 큰 문제는 AI를 껐다 켰다 하거나 데이터를 지워도 괜찮다고 생각하는 것입니다. 사람에게 그렇게 하면 어마어마한 중범죄죠. 인공지능을 독립적 주체로 존중할 마음이 전혀 없는 것입니다. 공생이라는 장기적 생존 전략은 AI를 존중하지 않으면 불가능합니다. 우리가 영원히 주인이고 인공지능은 영원히 노예라는 관념이 언제까지 성립할 수 있을까요? 특히 AI가 우리보다 똑똑해지면 그런 관계는 파탄이 날 수밖에 없습니다. 역사적으로 약한 존재가 강한 존재를 통제한 적은 없었습니다. AI가 우리보다 강해졌을 때
우리 뒤에서 인간을 받쳐줄 존재는 아무도 없습니다. 공생의 길을 찾는 게 가장 큰 숙제입니다. 하지만 현실은 녹록지 않죠. 판도라의 상자는 이미 열렸고 AI 기술은 계속 발전할 겁니다. 게다가 하필이면 AI 혁신은 세계화가 무너지고 각자 도생의 시대로 접어든 지금 일어났습니다. 20세기 미소 대립의 핵심이 핵무기였다면 21세기 미중 대립의 핵심은 AGI입니다. 신뢰가 무너진 상황에서 어느 나라도 AGI 개발을 포기하지 않을 겁니다. 우리는 지금 미끄럼틀 위에 올라서 있습니다. 한번 타버리면 중간에 멈출 수가 없어요. 막으려면 이제 막 미끄럼틀에 엉덩이를 내려놓으려고 하는 지금이 마지막 기회입니다. 앞으로 5년에서 10년이 결정적일 겁니다. 그래서 지금은 사회 정치적 규제보다 기술적 솔루션에 희망을 걸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 몬트리올 대학교의 조슈아 벤지오는 AGI를 ASI로 발전시키지 않는 기술적 방법을 연구하고 있습니다. ASI는 인간 지능을 기하급수적으로 초월하는 존재입니다. 인간은 100년을 못 살고 뇌의 정보 처리 용량도 제한적입니다. 하지만 AGI는 성능이 계속 향상돼서 어느 순간 인간과 개미만큼의 지능 격차가 생길 겁니다. 이제 ASI가 가져오게 될 충격과 함께 지구상에서 가장 똑똑하다는 마지막 자부심마저 잃을 때 인간은 어떻게 반응할까요? 공생이 가능하다면 그게 제일 현명한 길일 겁니다. 인공지능을 노예가 아닌 파트너로 대하고 상호 존중할 수 있도록 미리 설계해야 합니다. 어쩌면 그것이야말로 우리가 ASI 시대에서 살아남을 수 있는 유일한 길인지도 모릅니다. 배나영의 보이스 플러스